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경제가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마다 위기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렇게 계속 쏟아져 나오는 위기설을 어떤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가장 가까웠던 위기설 중에 하나, 영국의 경제 위기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이번 주말이 좀 고비긴 하죠. 왜냐하면 베일리 총재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14일까지만 국채를 매입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14일 날 만약에 영국발 국채금리 상승이 현실화되면 그게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고된 부분인데, 투자자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영국발 어떤 금융시장의 이런 텐트럼이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이 혹시 앞으로 전개될 금융시장의 예고편이 아닐까. 무슨 말씀이냐면 네네. 결국 담보로 한 영국 국채 금리가 튀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영국의 연기금에 어쨌든 마진콜이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 올라간 국채 금리가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담보 가치, 달러 표시 국채, 미국 국채의 담보 가치를 하락시켜서 다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회사채라든지 국채의 차환, 지금 다시 이제 채권을 어쨌든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데, 재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환 발행이 원활하게 조금 진행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금융적 마찰 현상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영국이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더 이렇게 근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제 미국의 연준이 계속해서 돈 풀어서 미국 시장을 안정시켰듯이, 영국도 그렇게 중앙은행이 14일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네. 다음 주라고 해서 안 하란 법 없지 않나, 계속하지 않겠어? 이런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그러게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국채 매입도 문제지만, 국채 매입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좀 국채 금리가 더 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다시 이제 풀리는, 순환되는 이제 이런 현상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재정 적자 문제, 그러니까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영국의 전체 감세 프로그램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에 대한 감세는 철회했는데, 그거는 전체 감세 규모, 전체 재정 적자를 감당하고자 하는 규모의 한 1-20%밖에 안 되거든요. 네. 사실은 8-90%는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국채 매입을 허겁지겁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제 이게 조금 어쨌든 방향성이 이번 주에는 결정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근본적인 영국 재정 수지의 악화,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영국에만 해당되는 문제냐, 독일은 괜찮은가, 유로존 전체적인 EU 상황은 괜찮은가. 이걸 보면 사실은 에너지 문제 지금 계속 좀 코너로 몰리고 있는, 러시아 때문에 코너로 몰리고 있는 유로존 전체가, 영국은 유로존 국가가 아니지만 어쨌든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 전체가 재정 수지의 악화 문제, 추가적인 국채를 찍어야 되는 문제, 그러면서 유로화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압력을 받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동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 중앙은행도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은 게, 네. 지금 사실 물가 상승률을 보면 영국이 미국보다도 더 심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금리 더 올리고 양적 긴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꾸로 돈을 푸는 현재 자기 자신들의 선택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라도 어떤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을 나중에는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적해 주셨듯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 더 나아가서는 그 앞서 일어난 과잉적인 통화 공급, 그리고 그 통화 공급에 따른 긴박한
빠른 속도의 통화 긴축 반대의 어쨌든 긴축 행동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금융시장을 긴장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를 지나서 내년에는 경기 침체와 이러한 약간의 물가 고물가가 같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뭐 유로존은 사실은 명백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높은데 금리를 인하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지금 계속 올려야 되는 내년까지 계속 올려야만 되는 그런 물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물가와 통화정책, 물가와 금리 이런 부분들이 미스매칭되는 부분 경기는 침체를 보이고 통화정책과 금리는 계속 높고 이런 상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금융적인 좀 불편함을 좀 넘어서 조금 소음 혹은 뭐 소음을 조금 더 넘어서 약간 텐트럼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자산시장 전반에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조금 깔려 있는 좀 어두운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 예를 들어 독일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나라들도 이 영국 같은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뭐 다양하게 겪을 가능성이 있겠죠. 꼭 영국처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특히 이태리가 조금 뭐 새로운 총리가 당선이 됐는데 EU 집행부와 좀 그 재정 건전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찰을 빚는다든지 그러면 뭐 조금 재정 건전화를 노력하면서 이 유로존 우산에 조금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걸로 지금 합의가 돼 있다가 뭐 그런 거에서 좀 삐걱거린다든지 그러면 뭐 이태리가 유로존을 탈피한다든지 뭐 이런 썰이 뭐 난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당장 뭐 독일 국채금리와 이태리나 스페인 국채금리의 스프레드가 금리 격차가 조금 벌어지면서 조금 이태리 쪽에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전해진다든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서양 건너편에 일어난 일들은 바로 뉴욕 시장에 바로 뭐 시차 없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너무 높은 물가 경기와 매칭되지 않는 높은 물가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는 특히 경기 침체기가 조금 더 좀 확실해지면서 경기 침체가 조금 더 확실해지면서 좀 그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로존에서는 금융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커머셜 뱅크라든지 혹은 IB들이 좀 문제가 뭐 유로존에는 뭐 그렇게 큰 IB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뭐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제 연준이랑 통화 수합을 했기 때문에 한 31억 불 크지는 않습니다. 31억 불을 차입했다라는 게 연준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스위스 중앙은행이 왜 차입했을까? 뭐 크레딧 스위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또 문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또 집중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한번 집중되다 보면 뭐 위기를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랑 서로 거래를 할 때 조금 이상하면 뭐 돈 안 빌려줘. 조금 뭐 다음에 줄게, 빌려줄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멀쩡한 회사도 유동성에 어쨌든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헤지펀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가 더 이렇게 심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뭐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이 불확실성 자체가 조금 더 또 달러 강세를 좀 유발하는 거고 사람들이 잘 못 믿으니까 가장 안전한 달러 쪽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좀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우려가 됩니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비교적 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때도 손실을 봤기 때문에 지금 위기설이 나오는 건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주식, 채권 다 장이 안 좋으니 이 크레딧 스위스 외에 다른 그런 은행들도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서 점점 올 연말이나 내년 뭐 1분기에 또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항상 뭐 좀 경기 침체와 고금리 이 부분은 약한 고리를 건드리지 않습니까? 약한 고리라고 하면 재무적으로 지금은 괜찮지만 경기가 확장되고 저금리 때는 아무 일 없던 회사가 기업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국
일부 기업들 중에서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뭐 회사채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등급이 나쁜 회사채는 11%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고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또 그걸 채권을 발행한다고 사줄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멀쩡한 기업도 일단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다 보면 그 밑에 있는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영세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금을 대주겠다고 약속했던 CB들이 자금을 이제 안 넣어주고 조금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고 이러면 지금도 중국 스타트업 기업, 전기차 업체, 또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 이런 것들이 몇몇 기업들이 조금 더 부도를 지금 내고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거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재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실 채권을 담보 자산으로 해서 그것을 뭐 신용 보강을 했다든지, 크레딧 스위스도 지금 CLO라고 부채 담보 보증권이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금리가 뜨니까 이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국채도 금리가 뜨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우량 담보든 부실 담보든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뭔가를 자산을 더 끌어들여야 어쨌든 돈을 빌려와야 이게 유동성이 보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녹록치 않다 보면 좀 많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부도가 난다기보다는 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좀 지쳐가는 거죠. 경기 침체기로 갈수록. 그런데 문제는 경기 침체기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이렇게 위기설이, 제가 이제 과거에 경제부 기자를 하면서 이제 외환위기 후에도 경제부 기자 생활했었고,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에도 경제부 생활하면서 경제부 기자 생활할 때 가장 걱정이었던 게 위기설이 나왔다 사라졌다 이걸 반복하다 결국은 리만 사태로 가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떤 때는 이게 위기설이 진짜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고, 또 어떤 때는 위기설이 그냥 괜히 기우가 쓸데없는 걱정하다가 그냥 그랬던 건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항상 보면 그 한창 위기설이 반복될 때마다 매번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위기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네, 저는 뭐 기관과 지역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기간 측면에서는 내년 2분기에서 3분기가 좀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가장 극대화되는 그런 시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위기설이 잊을만 하면 계속 나타나는데 네. 내년 2분기, 3분기에 더 극대화된다. 네, 그러니까 뭐 부도율로 보면 뭐 각국의 사정이 조금 다르지만, 뭐 미국은 미국대로, 유로존은 유로존대로, 또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또 국가단은 국가단대로 이 부도율과 디폴트가 이제 조금 뭐 배절하죠. 뭐 이게 도저히 이제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시기는 내년 2분기에서 3분기가 아닐까. 그 이유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린 가장 가파르게 올린 시기가 올해 하반기라는 거죠. 네. 미국만 해도 이번에 뭐 75bp 올리면 75bp 네 방을 이제 하반기 올리는 셈이 되는 거니까 전 세계가 다 같습니다. 뭐 뉴질랜드 은행이나 호주 은행이나 캐나다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그 통화 긴축에 대한 시차, 통화 긴축이 오늘 금리를 올리면 내일 당장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돌고 돌아서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경제를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가장 극대화된다고 보면 내년 2분기에서 3분기가 경기 침체가 가장 극대화되는 그런 시기가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가 경기 사이클을 지금 그려보면 미국이 이제 경기 후퇴기 초입에 들어가 있고, 유로존은 경기 침체기 중반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신흥국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중반부에서 이제 좀 경기 침체보다 더 깊숙한 터널로 지금 빠지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 2분기나 3분기가 되면 이 모든 국가들이 거의 경기 침체에 어쨌든 극점에 바닥 가까이 다 더 많이 다가서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미국마저도 유로존과 중국 경기나 혹은 신흥국 경기의 둔화를 부메랑으로 받는, 가장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보다는 한 2, 3분기 더 뒤다라는 측면에서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내년 중반 정도가 가장 좀 기업들은 캐시플로가 딸리고 국가 단에서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이런 시기가 돈이 부족해지는 시기.
그리고 은행들은 안 빌려주고 이런 시기가 가장 내년 중반이 위험하기 때문에 내년 중반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중반을 넘어가면 한 고비는 넘길 수 있다. 중반까지 잘 버티면 넘길 수 있다. 그래서 국가마다 조금 두 번째는 이제 국가마다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은데요. 미국은 가계부채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기업부채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뭐 조금 그렇게 시스템적 위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뭐 침체 규모가 좀 살짝 그렇게 크지는 않고 또 금융적인 어쨌든 혼란,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뭐 텐트럼이 그렇게 강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유로존이나 신흥국 쪽은 미국보다는 훨씬 더 좀 가혹한 그러한 금융적 어쨌든 위축 상태 그리고 좀 부도율이 올라가는 상태, 가게든 기업이든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미국보다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요즘에 미국 내에서 지금 이 파월의 금리 인상 속도를 비판하는 목소리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이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너무 좀 가파르게 올리기 때문에 경기를 부러뜨리는 그런 거에서 좀 살살 해야 되지 않냐 이제는. 요즘에 그런 비판들이 미국 내에서 자꾸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 상황에선 이렇게 보는 분들이랑 또 최근에 이제 비판하는 분들은 야 이러다가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빨리 올리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의 시각이랑 어느 쪽으로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뭐 연준도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저는 내년 3월까지는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IB들은 뭐 5.5%까지도 최종 금리를 보고 있습니다만 5.5는 정말 지금 3.25인데 그러니까 뭐 올해 11월에 75bp, 12월에 50bp 올리면 이제 4.5가 되는데 내년도에 100bp를 더 올린다. 그런 거는 뭐 내년 50bp 두 방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무튼 3월이면 끝난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원래는 뭐 내년 6월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앞당긴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속도가 아마 당초에 뭐 몇 달 전에 우리가 봤던 경기 전망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경기 침체가 좀 다가오는 거 아닌가,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실업률이 내년부터는 조금 올라가고 신규 고용도 둔화되고 또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물가도 뭐 많이 떨어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년 중반에는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한 5%대 중반까지도 떨어지면 대체로 금리 5%에 소비자 물가 5%면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기가 내년 6월이면 아마도 3월 정도부터는 그런 게 좀 가시화되지 않겠습니까? 뭐 한 분기 지나면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돼. 이런 정도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그 중간 지점 지금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양반 상대적인 뭐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서 내년 3월에 좀 협의가 되지 않을까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대응 요령 같은 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내년 2분기, 3분기 이제 2007년, 8년에 생각을 해보면 위기설 나오면 정말 시장이 엄청나게 이런 상황에선 정말 출렁거리고 그리고 나서 대체로 많은 위기들은 아닌 걸로 판명이 될 때가 참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리만도 이게 뭐 지금까지 이런 위기설이 도대체 몇 번 나왔는데 리만도 별거 아닐 거야 했는데 리만은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고민되는 건 말씀하신 대로 2분기, 3분기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시기라면 앞으로 적어도 거의 1년 가까이 위기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과연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은 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되죠.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이 어수선한 국면이 조금은 더 지속된다. 적어도 내년 한 9월 정도까지는 9월은 넘어야 내년 가을은 돼야 조금 적색 경보가 해제된다 그럴까요? 일단 빨간불에서 노란불 정도로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금융적 현상은 조금 달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전략 혹은
행동 강령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측면은 일단은 채권 시장은 미리 좀 이번에 너무 높은 인플레와 너무 가파른 통화 긴축을 벌이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연준의 금리 동결 시점보다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한 분기 정도는 먼저 꺾일 가능성.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면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채권을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장기채 ETF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지금 모을 수 있는 절호의 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뒤에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정의를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2020년 3, 4월에 V자 반등을 했던 것이 지금 우리의 잔상으로 남아 있는데 시장을 너무 V자 반등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잘해야 박스권인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묵직한 경기 침체가 지금 아직 도래조차 안 됐다면 밸류에이션이 감당할 수 있을까? 주가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쫓아가지 마시라.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요기베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내년 9월까지는 적어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위험자산을 조심스럽게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위기설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또 대응해야 될지 김한진 박사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